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사연을 즐겨보는 한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3년간 만나온 남편과 결혼해서 오래도록 서로의 동반자로 살자는 약속을 하고 예쁜 딸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죠. 딸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참 예쁠 때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귀염둥이랍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사고조심, 건강조심, 안전조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쁜 딸 잘 커서 시집가고 예쁜 자식들 낳는 것까지 보고 싶거든요. 물론 저는 할머니 손에서 부족함 없이 잘 컸지만 결혼 전에 시댁에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었거든요.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고요. 또 저희 할머니가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저희 딸내미를 뱃속에 임신한 상태였기에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굳이 저희 할머니에 대해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서 생긴 이 말도 안 되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 엄마고 아빠였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희 엄마께서는 저를 임신하고 병원에서는 저를 포기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무리해서 저를 낳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쯤에는 엄마께서 지독히 위독한 상황이셨고 제가 세상 빛을 보게 된 후로 2주가 지나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엄마 대신 키워주겠다고 저희 아빠한테 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나이에 아빠께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답니다. 계속되는 이별과 고통 속에서 할머니는 씩씩하게 저를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지금처럼 잘 자랄 수 있었고요. 할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저를 더욱 탐탁치 않아 했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5시만 되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저희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동네를 돌 때면 항상 어수룩해지기 전 노을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를 보고 자라며 저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어른으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머니와 함께 밥 먹고 수다 떠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하지 않고 할머니와 계속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전까지도 쭉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왔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 예쁜 소녀딸 주미가 왔어. 이 할미 보고 싶어서. 그럼 잘 지냈지. 할미도 우리 주미 보고 싶어서 힘들었다는 것만 빼면 잘 지냈어. 우리 고여사님도 참 못 말려요. 오늘은 폐지 줍느라 안 힘드셨어요? 매일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이것도 힘들면 이제 누워서 죽어야지 안 그냐? 오늘은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 건 있고. 우리 고여사님께서 주시는 건 뭔들 안 맛있겠어요. 다 좋아요. 에이, 매일 하는 일이어도 힘들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병원부터 가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요. 저도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난 우리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효도 다 할 때까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병원 한번 가면 뭐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올 텐데 굳이 가서 병을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저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바쁜 세상이지 않냐? 이 할미는 괜찮으니까 우리 주미는 주미가 행복한 거에만 신경 쓰고 그러면 된다. 알겠지? 고여사님도 참 아낄 게 따로 있죠. 다른 건 다 아껴도 병원비는 아낄 생각 마셔요. 그런데요, 고여사님. 어제 제 남자친구 보고 어땠어요? 어제 만났잖아요. 후기가 궁금한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여사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한테 고여사님이 엄청 중요한 분이시라고요. 아니, 그게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민이가 내 말을 듣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관상이 좀 부모한테 기눌려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하고 소극적으로 굴면 조금 그렇지 않니? 그래서 뭐 그런데 그거 빼고서는 사람 자체는 착하고 순한 것 같긴 하더구나. 그런데 귀가 좀 얇아 보여. 뭐 그런데 아직 더 봐야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할 테니. 주민어는 언제 남자친구네 부모님 뵈러 가는 거냐? 맞죠. 그래서 저도 빠르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고여사님이랑 저는 정말 찰떡궁합 환상호흡이라니까요. 이렇게 또 마음이 통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로 보기로 했어요. 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우리 손녀 남자친구네 부모님 잘 뵙고 오고 할미랑 또 이야기하자꾸나. 저는 직장에서 만나 3년간 비밀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정식으로 할머니를 먼저 뵙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뵐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에 대해 관상이 조금 소극적이고 귀가 팔랑귀인 것 같고 너무 순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조금 찔렸습니다. 아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마마보이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착하고 순에 빠진 순두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사랑에 빠져 이 착해 빠진 남자와 3년을 만나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만났을 때는 이미 제가 뱃속에 딸을 가진 상태였고 남편이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해 놓은 상태라서 엄청 극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 현성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홀몸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휴, 일단 앉아요. 여보도 한마디 해요. 난 현성이 아빠 되는 사람이에요. 뱃속에 우리 현성이 아이가 있다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컸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거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성 씨 여자친구 이주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현성 씨와 함께 평생 책임지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 허락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저는 너무 설레요. 제가 몇 달 뒤면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주미야, 내가 대부분 불편할 만한 것들은 다 얘기해놨어. 편하게 식사하면 돼. 그렇죠, 엄마, 아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니? 식사나 맛있게 하고 가면 되지 뭐. 그래. 우리 현성이랑 사내 연애라고 하니까 직장은 더 물을 거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이미 사정을 다 하니까 뭐 못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아직은 입덧이 없어서 다 괜찮아요. 평소에도 다 잘 먹고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죽도 참 맛있네요. 다음 메뉴는 뭘지 기대돼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딸이 태어났고요.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네요. 남편은 본가에서 차남이었고 장남인 아주버님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한 지 이제 3년쯤 되었네요.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고 매번 부럽다고 했던 아주버님이었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더 다정하고 상냥하달까요? 그리고 남편보다 더 순진하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찰떡같이 잘 듣는 마마보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반면 형님은 참 굳센 인상이었죠.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다 쏟아내는 불같은 그런 성격이랄까요? 조금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라서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저희 딸랑구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바빴거든요. 저희 딸 유이는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거든요. 명절이나 제사에만 겨우 모이니까요. 이번 일도 명절에 터졌습니다. 왔니? 명절이라 올라오느라 고생들이 많았지. 다들 짐 풀고 20분 쉬었다가 음식 시작하자. 고생했다. 네, 어머님. 딸랑구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이번에 학교에서 배운 거 할머니 보여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얼른 보여드리고 와. 유이 가방 줘. 거기 안에 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이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배워온 거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우리 유이 왔어. 이쁜 우리 손녀딸. 이번엔 또 뭘 가지고 왔을까? 아우, 궁금하네. 뭔지 봐서 마음에 쏙 들면 할미가 우리 유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사줄게. 네, 어머님. 저희 그럼 조금 쉬다가 음식 시작할게요. 동서, 우리 얼른 짐 풀고 쉬자. 유이 할머니 방에 가서 보여드리면 되겠네. 우린 음식을 해야 해서. 그래요, 형님. 짐은 여기다 풀면 될 것 같네요. 편한 옷 입고 오셨죠? 유이야! 유이는 할머니 방에 가서 보여드리고 와. 형님이랑은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갑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형님이었기에 저도 굳이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전에 살갑게 굴었다가 약간 불편해하는 걸 느끼긴 했었거든요. 저야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다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주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저랑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가 보다 하고 그냥 웃어 넘겨버렸었거든요. 그렇게 저랑 형님은 도착해서 20분을 다 쉬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 유이는 할머니를 웃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자랑스럽게 할머니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방을 폴짝폴짝 뛰면서 나오더라고요. 나 할머니가 또 아이스크림 사주신대. 엄마, 나 다녀올게. 엄마는 큰엄마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유이 이번에 또 할머니가 마음에 쏙 드셨나 보다. 잘했네. 엄마는 아이스크림 괜찮아. 우리 유이 먹고 싶은 거 사와서 먹어. 형님은 아이스크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난 괜찮아. 음식하느라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음식이나 얼른 하지. 빨리 하고 쉬어야지. 그래, 그럼 너희는 음식하고 있어라. 나는 유이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아이스크림 사서 유이 먼저 보낼 테니까. 나는 가볼 데가 있어가지고. 유이, 다시 할머니네로 잘 올 수 있지? 아, 그럼요. 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 작은 엄마. 얼른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할머니. 그래,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사랑스러울까, 우리 강아지. 유이야, 아이스크림 2개 먹어라. 할미가 2개 사줄게. 얼른 가자. 안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2개나 사주신다고 하니 신난 딸 유이는 신나서 총총걸음이로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들어온 딸 유이는 이미 오면서 아이스크림 1개는 벌써 다 먹고 봉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1개를 세게 열다가 그만 형님 옷에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자 형님은 이런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평소에 형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 방에 알 수가 있었죠. 아이씨, 거지년 딸이라 그런지 개념도 없네.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면 좀 얌전히 먹든가. 넌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니? 큰엄마, 그건 아닌데요?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엄마가 큰엄마 가게 건물주예요. 거지는 우리 엄마 건물에서 기생해서 사는 큰엄마가 거지죠.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저보고 거지년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평소에 할 말은 당당하게 하는 저희 딸이 조그맣게 말을 내뱉어버렸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동서가 못 믿겠다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저희 집 재산을 밝히자 그 자리서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하! 거짓말하면 벌 받는 거야, 유이야. 알아듣니? 어린 게 못하는 거짓말이 없네. 누가 그래? 큰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아니요, 형님. 사실이에요. 그동안 저를 거지년이라고 생각하셨는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저희 할머니가 폐지 줍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셨나 본데 큰 착각이세요. 저희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모으신 돈으로 산 건물 제 소유거든요. 바로 형님께서 가게를 차리신 곳이죠. 뭐? 내가 계약할 때 건물주 이름은 고미희였어. 동서 이름은 이주미잖아. 그게 말이 돼? 그러면 고미희 씨가 동선의 할머니란 거야?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어차피 주실 건물이라면서 3년 전에 미리 주셨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결혼과 동시에 직장 그만두고 고깃집 가게 차리신다길래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사정해서 다른 곳보다 싸게 월세 받고 빌려드린 거예요. 계약하고 할머니한테 건물 넘겨받은 거고요. 그동안 절 거지년으로 생각하셨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어도 저희 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심하죠. 그럼 그게 다 진짜라는 거야? 말도 안 돼.
폐지나 줍는 할머니가 무슨 건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나 지금 개빡치라고 놀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바른 대로 말해.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참 추하네요, 애 앞에서. 유이야, 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마저 먹고 있어. 어른들끼리 얘기하게.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엄마 말이 사실이잖아. 우리 할머니 폐지 주워서 20억 모은 거 나도 다 안다고. 우리 할머니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거지는 저 큰엄마 큰아빠지. 우리가 부자잖아. 왜 엄마는 우리가 부자인 걸 숨기고 살아? 난 이해가 안 돼. 김유희,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얼른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다 먹어. 다 녹겠다. 그런 거 말해서 좋을 거 없다고 너 엄마 늘 말했잖아. 엄마가 이따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얼른. 알겠어. 알겠다고. 유이는 방에 들어가서 폰하면서 놀고 있을게. 엄마는 또 큰엄마랑 음식하느라 힘들겠다. 유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엄마? 큰엄마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추해요. 뭐? 저기, 동서. 그럼 우리 가게가 정말 동서 건물에 새들어 사는 게 맞다는 거야? 그걸 왜 숨겨? 대체 왜? 우리가 우스웠어? 우스웠냐고. 이거 우리만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 형님, 좀 진정하세요. 그게 사실인 게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그럴 일 아닐 텐데. 월세 밀린 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벌써 3달째인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싫으면 방 빼세요. 보증금에서 깔 테니까요. 저야 형님들 사정 봐서 그냥 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보고 빼려고 하면 우린 어디 가서 또 장사를 하겠어.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쉽게 옮기고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3달 밀린 건 장사가 요즘 조금 부진해서 조금만 더 사정을 봐줄 순 없을까? 아까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이제는 제 건물에서 조금 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형님,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시죠. 형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 건물에서 나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부동산에 말해둘 테니까 이번 달까지 가게 정리하세요. 거기 1층이라 탐내는 곳들 상당히 많거든요. 월세도 얼마나 적게 받고 있었는데요. 그 손해만 생각해도 참. 동서도 왜 그래? 내가 그러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안 그래도 건물주인인 고미희님한테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월세 좀 더 밀릴 것 같다고 말이야. 근데 바뀐 건물주가 그게 동서였다니. 동서, 내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폐지 줍는 집 손녀라고 거지년이라고 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바로 사과하실 거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건물주라서 사과하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형님, 저는 오늘 형님의 민낯을 이미 봐버려서요. 저를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온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오늘 피곤하지 않아? 내가 음식은 마저 다 할 테니까 동서는 들어가서 유이랑 좀 쉬고 있어. 매 제사나 명절 때마다 내가 동서 고생 안 하게 집에서 웬만한 건 다 해서 싸가지고 올게. 그렇게라도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게만은 빼라고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요즘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 위에 건물 주님이라고. 형님이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진작에 말할 걸 그랬나 싶네요. 그래요. 그럼 형님이 남은 음식 좀 하시던가요? 전 유이랑 있을게요. 그래, 동서. 방에 들어가서 유이랑 아주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내가 음식 아주 정성스럽게 다 해둘게. 걱정 마.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우리 가게만 제발. 그건 형님 하는 거 봐서 결정해야겠죠. 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 음식 제대로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방에 들어가 유이에게 큰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유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끌려다니는 게 싫었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큰엄마가 너무 미웠다고요. 하여간 애들 눈은 정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이, 뭐하고 있었어? 큰엄마한테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한 거야? 큰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깜짝 놀랐잖아. 결과적으로는 유이가 잘한 거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잘 사는 거 말해서 좋을 건 없어. 알겠지? 엄마, 이런 건 안 숨겨도 돼. 뭐하러 숨겨? 숨기니까 만만하게 보고 자꾸 엄마를 괴롭히려고 드잖아. 할머니도 그래. 은근히 가게 하는 큰엄마 큰아빠네랑 우리 집 비교하잖아.
사실 우리 집이 훨씬 더 잘 살고 아빠도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물론 우리는 할머니가 부자인 거지만 엄마, 이참에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도 다 말해버리자. 그럴 필요 없어, 유이야. 괜한 시기와 질투만 받을 뿐이야.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걸 알면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 말이야.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런 걸 배우고 살았어. 그리고 유이 할머니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한다고 할 때 엄마가 못 사는 줄 알고 탐탁치 않아 하셨던 분이야. 괜히 이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겠어? 지금 말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유이는 예뻐해 주시잖아. 안 그래? 엄마,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 자신의 가치를 몰라봐주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어필을 해줘야 하는 시대란 말이야. 우리 할머니도 엄마 은근히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회사 자꾸 그만뒀다고 구박했잖아. 나 다 들었어. 이제는 엄마가 건물 관리하면서 월세만으로 아빠 월급 뛰어넘는 부자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아이고, 우리 딸 언제 이렇게 다 컸어? 아우, 기특해라. 그걸 엿들었다니 그건 좀 마음이 아픈데? 엄마는 그래도 우리 딸 키우는데 전념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아. 커리어야 뭐 나중에 다시 쌓아도 되고 엄마는 다행히도 엄마 할머니 덕분에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회사랑 우리 딸 유이랑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딸 유이를 선택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참, 엄마도. 엄마,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만이라도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해볼까? 그러면 엄마한테 오라가라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큰엄마야말로 엄마한테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가 내쫓으면 끝인데. 요즘은 나도 안다고. 건물주가 절대 갑인 거. 그렇다고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면 안 돼.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안 그래? 유이는 유이가 부자라는 거 말하고 싶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난 애들이 날 얕잡아보지 않아서 딱히 얘기 안 해도 돼. 난 이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인기도 많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엄마는 아니니까 맨날 큰엄마랑 할머니가 엄마 무시하는 거 나 정말 싫었단 말이야. 토라지지 마. 알겠어, 김유희. 엄마 봐. 아이고, 예쁜 우리 딸. 우리 딸 다 컸네.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말이야. 엄마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알겠어. 엄마도 할머니한테 이야기할게. 건물 관리하느라 바쁘고 큰엄마네도 엄마가 사실 도와주고 있었던 거라고 말이야. 그럼 됐지? 응.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엄마. 그렇게만 하면 이제 엄마 고생 안 할 수 있잖아. 내 말대로 얼른 해, 어? 알겠어. 엄마가 이야기할 테니까 유이는 이제 그만. 어른들이래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기. 약속해 줄 거지? 치, 그건 엄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하고 얘기 안 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 난 엄마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 마음 알지, 엄마? 정말 저희 딸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진 걸까요? 똑똑하고 당당하고 사랑스럽고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엄마라고 저를 걱정해주고 판까지 짜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든든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딸이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형님한테 무시당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부와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남편도 제가 할머니한테 건물을 넘겨받고 한 1년 지나고서야 제가 얘기해서 안 거였거든요.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사실 여보가 우리 딸 유이 키운다고 열심히 회사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한 것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 할머니가 20년 동안 폐지 주우면서 모으신 돈이 20억쯤 돼. 그래서 건물을 사놓으신 게 있거든? 그걸 1년 전에 나한테 넘겨주셨어. 그 월세는 할머니가 관리하고 계시다가 1년 전부터 내가 관리하고 있고 너무 힘들이면서 회사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다니라고 말해주는 거야. 우리 남편 기 살려주려고. 그동안 말 안 한 건 이해 좀 해줘. 그게 정말이야? 정말 모으신 게 20억짜리 건물을 사실 정도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폐지 주운 걸로, 와, 정말 대단하신데? 난 정말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당신이랑 결혼 탐탁치 않아 하실 때도 아무 말 못했었는데,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네 폐지 주운 걸로 부유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했거든. 지금도 우리 본가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도 그랬고. 지금까지 숨겨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보. 난 사실 이게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왔어. 할머니가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모으신 거잖아. 내 거가 아니라 할머니 거지.
그래서 할머니 가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쓰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그러지도 못하셔. 안타까울 뿐이야. 이걸 밝힌다고 여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듯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 그래서 밝히지 않은 거야. 이런 내 마음 이해돼? 할머님께서 다 누구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사셨겠어. 다 여보 주려고 우리 딸 유이 넉넉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마음 몰라드리는 것도 죄야, 죄. 난 여보가 아니라서 사실 100% 이해가 된다고는 못하겠어. 난 여보한테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여보 뜻이라면 우리 본가엔 이야기 안 할게. 그럼 되는 거지? 응. 그것만 그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 아, 그리고 아주버님네 가게 그거 우리 할머니 건물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어. 내가 아주버님네 생각해서 다른 곳보다 지금 훨씬 적게 월세를 받고 있어. 그런데 건물주가 나로 바뀐 걸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답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진 말자. 알겠지? 뭐? 형네 가게가 그럼 할머님 건물 가게고 그게 1년 전에 여보 소유로 넘어와서 결국 우리가 건물주라는 거네? 우리 형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형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불편하려나? 난 전혀 몰랐지. 고마워 여보. 우리 형네까지 배려해줘서. 알겠어.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어서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유이한테도 굳이 알리지 말고 지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유이 잘 키우고 있잖아. 그리고 이걸 내가 여보한테 먼저 말하는 이유는 회사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도 비빌 언덕에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잖아. 나도 여보의 든든한 버팀목이란 걸 잊지 마. 난 진짜 무슨 복이냐. 너무 고마워 여보. 여보가 시키는 대로 할게. 본가에도 말 안 하고 형한테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 형네를 도와주고 있었네. 고마워. 나중에 알게 되면 분명히 형네도 여보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렇겠지? 그때 가서 감사 인사 세게 받아보지 뭐. 아무튼 여보, 회사 다니느라 고생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온 건 당신의 공이 커. 유이도 봐봐. 얼마나 잘 크고 있어. 여보가 회사도 관두고 우리 유이한테 온 신경을 다 쏟아서 그렇지. 우리 여보가 신경 썼는데 당연히 유이가 잘 크지. 다 여보 덕분이야. 사랑해. 이 대화를 유이가 들었을 거라고는 정말 미처 알지 못했었죠. 아무튼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지만 유이가 알고 있을 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탈이 없을 것 같아서 유이를 입단속했던 거였죠. 시어머니한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이애미냐?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음식 재료 혹시 떨어졌냐? 아, 나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곧 들어갈 거거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 형님이 음식 거의 다 했다고 저한테 잠시 쉬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어머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그래? 평소보다 일찍 음식이 다 되었구나. 고생했다. 그래. 나 여기 카페에 있는데 여기로 올래? 무슨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금방 카페로 갈 테니 기다려주세요. 엄청 빨리 왔네. 그래, 할 이야기란 게 뭐니? 유이 그건 어쩜 그렇게 갈수록 말을 잘하니? 정말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겠어. 아까 내가 유이가 준비해온 걸 보고 아주 까무러쳤잖니. 너무 귀여워서 말이야. 그러셨어요? 저희 유이가 워낙 귀염둥이의 애교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유이 키우느라 직장 포기하고 주부로 살았던 건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매번 남편만 고생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고 하셨었고요. 저는 그런데 주부로만 산 건 아니에요. 지금 건물 관리하면서 세를 받고 있거든요. 뭐? 건물이 어디 있어서 네가 세를 받니? 그래, 유이 네가 잘 키워준 건 안다만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잖니. 유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일 시작해도 되었을 텐데 그 5년 동안 넌 우리 현성이만 고생하게 집에만 있었지 않니? 당연히 내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잔소리 아니냐? 그게 고가웠던 게야?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월에 세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남편 월급은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바로 아주버님네가 하는 고깃집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바로 저희 할머니가 가진 건물이시고 제가 3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 그럼 지금 우리 큰애가 자기 처랑 하고 있는 고깃집이 있는 건물이 바로 네 명이라는 거냐? 넌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살고 있어? 참, 이렇게 편한 인생이 다 있니?
그런데 그동안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하게 한 거야? 아니, 그리고 할머님께서 어떻게 그런 건물을 폐지나 줍는다고 하지 않았니? 저희 할머니 폐지 주우신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신 돈으로 산 건물이고요. 전 그 건물이랑 상관없이 저희 딸 유이 키워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한테는 2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 많이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어도 된다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얘기 해주니까 정말 숨통 트여하면서 더 잘 다니게 되었고요. 저는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주버님네가 저희를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뭐가 불편하니? 돈이 많으면 장땡이지. 오히려 고맙지. 야, 너희 할머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나이까지 일하시더니 결국 그런 건물까지 손에 쥐시고 정말 대단하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고맙다고 할 일 투성이구나. 제가 돕고 싶어서 한 일인데요, 뭘.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고 다시 예전보다 더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형님네에도 사실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형님 가게 건물주라고요. 시퍼렇게 질려서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어머님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야 뭐 아무렴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우리 큰애 가게까지 건물에서 월세로 계속 있게 해주고 있고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일단 그동안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무시한 거 그거 사과하마. 미안하구나. 이런 배경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시애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속이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늦게 말한 건 사과드릴게요. 그렇지만 전 제 건물이 아니라고 계속 살아와서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남겨주신 것도 어안이 벙벙했었고요. 월세가 매달 제 통장에 꽂히고 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해도 저 아시잖아요. 사치랑은 거리가 먼 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알지. 아주 잘 알고 말고. 아니, 근데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주고 그 큰애네 월세는 안 받는 거 정도로 좀 지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가족이잖냐. 어머님께서 이러실까봐 빨리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아주버님네 가게를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니까요. 신경 쓰여서 어디 월세나 제대로 받겠나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용돈도 더 드릴 생각 없습니다. 사치 없이 살다가 좋은 일에 기부할 거예요. 물론 우리 유이는 풍족하게 키울 거고요. 아니, 무슨 기분이야. 우리 가족들한테나 기부해라. 정말 괘씸하지만 우리 큰애 가게를 내쫓으면 어쩌라고. 아유, 절대 안 될 일이지. 아휴, 그런 요구 안 할 테니까 우리 큰애 가게는 그대로 하게 해주렴. 부탁이다. 이제는 저한테 무리한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논다는 말, 직장 다니라는 말도 할 필요 없는 거 잘 아시겠죠? 어머님께서 무식후 뱉은 그 말 저희 딸 유이도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아우, 당연히 유이 앞에선 조심하지.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걸로 보이냐? 당연히 그러하마. 걱정 마라. 우리 아들이랑 손녀 호강만 제대로 시켜줘. 그럼 된다. 우리 큰애 가게도 계속하게 해주고. 그렇게 나오셔야죠. 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럼 저는 동네 한 바퀴 더 돌다가 들어갈게요. 명절이니까 먼저 가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 그럼 천천히 보다가 오렴. 난 큰 며느리랑 얘기나 해야겠다. 유이도 집에 있니? 네, 맞아요. 유이는 제가 데리고 한 바퀴 돌 거예요. 두 분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마저 준비해 주세요, 그럼. 태세 전화는 형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엄청 빨랐습니다. 저는 딸 유이에게 드디어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해주려고 유이를 데려나왔습니다. 유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풍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유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표정이 좋은 걸 보니 잘 얘기한 것 같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잘 얘기했어? 큰엄마 완전 죽상이 돼서 음식 열심히 만들던데? 방금 음식 다 만들었어. 그런데 바로 할머니가 와버렸네.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엄마가 건물주인 거 말했죠? 엄마 얼굴이 확 핀 거 보니까 좀 알겠네. 엄마 잘했어. 아주 칭찬해. 좀 더 자세하게도 말해줘. 조금 천천히 유이야. 아직 집 근처잖아. 그래, 내가 어떻게 우리 딸 유이를 속이겠어. 성공적으로 잘 말씀드렸어. 할머니께서도 이제 엄마 무시 안 하실 거야. 큰엄마네 가게가 엄마 건물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 말이야. 역시 봐봐 엄마. 말하길 정말 잘했지? 엄마 정말 잘했어. 이제야 좀 제대로 돌아가네. 원래 이게 맞는 거지.
아빠가 큰아빠보다 동생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못 산다고 생각한 건 진짜 너무 별로잖아. 안 그래? 제대로 복수해준 기분이 어때, 엄마? 진작에 우리 딸 말 들을걸. 너무 통쾌하던데? 할머니도 그렇고 큰엄마도 그렇고 이제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해. 우리 딸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엄마가 얘기하는 건데. 미안해, 우리 딸 마음고생 시켜서. 난 엄마 딸이라 늘 행복한데 뭐가 미안해. 난 오히려 엄마가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너무 좋은걸? 나도 진작에 엄마한테 다 안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봐. 이제라도 안 늦었지 뭐. 사실 엄마는 우리 유이가 말 안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말 안 했을지도 몰라. 유이가 오늘 큰엄마한테 얘기한 건 정말 잘한 거야. 이제는 그런 감정 안 느끼게 해줄게. 정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믿어. 우리 엄마가 짱이야, 짱! 유이랑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하고 오니까 명절 지낼 준비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퇴근 후 남편이 와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와 유이는 말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유이가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영웅담을 들려주듯이 말입니다. 아빠, 내가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해줄게요. 오늘 글쎄 큰엄마가 엄마한테 거지년이라고 해서 제가 못 참겠다 하고 다 말해버렸어요. 큰엄마네 가게가 우리 엄마 건물에 있다고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거지년? 이건 진짜 내가 못 참는다. 잘했어, 우리 딸. 근데 우리 딸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빠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2년 전에 하는 얘기를 다 들었나 봐. 아, 이래서 애들 있을 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유이를 너무 어리게만 본 거지. 다 알아듣고 다 판단할 나이인데. 나 이번에 유이한테 제대로 배웠다니까? 할 땐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 그치, 유이야? 엄마가 그래서 할머니하고 큰엄마한테 다 말해가지고 그래서 명절 준비도 많이 안 하고 나랑 놀았어. 엄마 잘했지? 나도 잘했지, 아빠? 이야, 우리 딸 아주 잘했네. 그래, 엄마 괴롭히면 큰엄마도 할머니도 안 되는 거지. 유이가 잘했어. 아빠도 진작에 말하고 싶었는데 너희 엄마가 하도 말려서. 드디어 나도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잘했어. 다들 고맙네요. 이건 모두 엄마 할머니 덕분이잖아. 내일은 엄마 할머니네 가서 감사하다고 꼭 하자. 알겠지? 김유희, 이번엔 특급 애교 필살기 많이 준비했지? 당연하지. 엄마도 참 걱정할 걸 걱정해. 나는 서비스 확실하게 한다고. 우리 엄마가 부자인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나는 우리 왕할머니가 제일 좋고 존경스럽다고. 우리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네. 꼭 그 말 내일 왕할머니한테 똑같이 해드려야 해. 알겠지, 유이야? 다음 날 할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유이가 재롱 떠는 걸 보면서 어찌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유이가 왕할머니를 제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더니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렸어야 하는데 이제는 제 딸이 대신 해주니까 참 고맙고 보기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인데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제가 엄마처럼 딸 유이를 가졌을 때 몸이 약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엄마처럼 먼저 가버릴까 봐 옆에서 얼마나 매일같이 챙겨주시고 만난 거 해주시고 그러셨는지 갑자기 그때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저희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낳았는지 말이죠. 저희 엄마처럼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일 만큼 위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힘들게 우리 딸 유이를 낳았거든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훌륭하게 커서 또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유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 덕분인 것을 말입니다.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계속되는 이별과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께서 저를 씩씩하게, 저를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사치하지 않고 우리 딸 유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키우려고 합니다.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거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던 형님과 시어머니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아주 편하게 요즘 지내고 있고요. 특히 형님은 월세도 슬슬 더 올려볼까요? 저희도 언제까지 손해만 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한마디 던지면 아주 그냥 저희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해줄 기세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곤 합니다. 형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아주 그냥 진작에 호되게 협박해줬을 텐데 말이죠.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제대로 형님과 시어머니한테 대접받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우리 딸 유이를 봐서라도 제가 조금 더 참으려고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 보내고도 한동안 여운이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이 된 사람입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 듣기만 하다가 제가 겪었던 일도 한 번쯤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해서 딸 셋을 낳았어요. 사실 제가 젊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해서 아들을 못 낳은 게 좀 한이 되었었지요. 게다가 저희 시댁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기도 했고요. 남편도 아들을 무척 바랐기 때문에 딸 둘을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으려다가 결국 셋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딸 셋을 낳고서 살게 되었죠. 아들 못 낳은 며느리와 아내가 얼마나 구박덩어리였는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짐작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온갖 종류의 구박과 홀대를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지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시댁과 남편한테 구박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구박받는 게 딸애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뭐 애들 밥을 굶기거나 해줘야 하는 걸 안 해줬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상냥하게 해줄 걸, 좀 더 부드럽게 해줄 걸 그런 생각 정도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못된 엄마였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다 크고 나니까 딸이 좋긴 좋대요. 아들도 여전히 부럽기는 해요. 솔직히 아들 있는 엄마들은 나이 먹어서도 든든한 게 다르긴 해서. 하지만 딸은 딸 나름의 살갑고 다정한 그런 게 있거든요. 딸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모여 의논해서 저 신경 써주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의지가 되는 면도 있고요. 게다가 제가 남편을 나이 50쯤에 잃었거든요. 남편이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에 암 걸린 어르신들이 많아서 가족력이 있었겠거니 하고 있기는 해요. 앓는 동안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딸들도 제 아버지 수발 드느라고 고생을 제법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치매인 시어머니도 계셨던 시절이라서 딸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시아버지는 짱짱하셔서 한참 오래 더 사셨어요. 제가 62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시어머니보다 거의 10년 이상 더 사셨었죠. 아들도 먼저 보낸 양반이 어찌나 건강하고 아착 같으신지 암 걸린 남편과 치매 시어머니 모시던 시절보다야 덜했지만 연세 잡순 시아버지 모시던 시절도 만만치 않게 힘들기는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방어벽이 없어서 더 힘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의외로 시아버지보다 덜 날카롭고 구박도 덜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호랑이처럼 굴며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남편이 나이 50에 세상을 떠났어도 제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어요. 시댁이 괜찮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었고 하나 있던 시동생도 꽤 일찍 죽었어요. 남편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의 요절 수준이었는데 그 덕분에 시댁의 넉넉한 재산이 전부 저와 아이들 앞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아이들한테도 재산을 분배해 주시기는 했지만 최소한으로만 주셨고 대부분을 거의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여생을 보내라는 의미이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마지막 가시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고서 임종하셨어요. 솔직히 그것만 해도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많이 풀리는 느낌이라서 지금은 시아버지한테 원망의 마음은 없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워낙 옛날 뿐이고 게다가 아들 하나 낳지 못한 며느리였으니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구박하실만 했죠. 다행히도 시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재산을 조금씩만 주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딸들은 별다른 말 없이 동의를 해주었어요. 큰딸이 특히 시원스럽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랬었죠. 엄마가 그 재산 받아야지 누가 받아.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는데 말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 말고 가장 어르신들 등살에 고생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큰딸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신경질을 냈던 것도 큰딸한테였는데 강단 있고 시원스러운 성격이어서 어릴 때 받은 그 화풀이를 괜찮다면서 도리어 저를 다독여주는 아이였죠. 막내딸은 큰딸하고 7살이나 차이가 나서 이런저런 것도 모르고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애가 순진하고 순에 빠져서 그 애도 재산 배분에 웃으면서 동의해 주었어요. 다만 둘째 딸은 조금 불편한 기색이었죠. 둘째는 딸애들 중에서는 좀 욕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 가족들이 워낙 욕심들이 없고 눈 뜨고 코 베일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둘째는 좀 나름대로 자기 이익도 생길 줄 알고 영리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항의도 할 줄 아는 성격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한 아이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제 할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았던 경우였죠. 시아버지는 여자애가 잘나고 공부를 잘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연세 드셔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안 그러셨지만요. 그 때문에 둘째는 대학원도 못 가고 유학도 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계집애를 그런 데 보내는 게 아니라고 펄펄 뛰셔서요. 아마 둘째가 그때 마땅찮은 얼굴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결정이 못마땅해서라기보다는 할아버지 자체를 싫어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시아버지 당신께서 말년에는 인정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저희 모녀한테 너그러운 분은 아니셨으니까요. 게다가 자기한테 돌아올 돈을 조금만 준다고 하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둘째 딸도 제 딸이었어요. 어차피 엄마 죽고 난 후에 너희 세자매한테 갈 돈인데 대체 누굴 주겠니 하면서 제가 운을 떼자 납득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큰애와 막내도 둘째를 설득했죠. 어차피 지금 당장 크게 돈 쓸 일도 없고 때 되면 엄마가 다 주실 거라는 말에 둘째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별다른 다툼 없이도 제가 거의 모든 시가의 돈을 상속받았고 나머지를 조금씩 아이들이 나눠 가졌죠. 그런데 큰딸은 미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째와 막내가 모를 때 미리 돈을 조금 떼어주었어요. 그리 잘난 사위가 아니었고 큰딸도 그렇게 돈을 잘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을 무척 힘들게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이미 큰딸은 결혼해서 꽤 지난 상태였고 여전히 그리 넉넉치 않게 살아가고 있었죠. 사실 엄마 된 마음에 안쓰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떼어서 큰딸내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을 만큼을 나눠줬어요. 물론 둘째하고 막내한테 줄 돈은 남겨놓았고 큰딸한테도 미리 말은 해뒀어요. 너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주는 거다. 때 되어서 둘째랑 막내한테 줄 때는 네 몫은 없다라고요. 큰딸은 고마워하면서 당연하다고. 자기는 욕심 안 낸다고 하면서 기쁘게 돈을 받았어요. 뭐 큰딸이 미리 받을 걸 받았을 뿐이니 저도 그 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겼었죠. 그런데 다른 두 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 둘째가 아니었던 거겠죠? 둘째 딸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뒤에 둘째가 37살쯤 되었던 무렵에 결혼을 했거든요. 시아버지 편찮으실 때도 이미 남자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일단 상을 치르고 결혼을 하자 하고 말이 되어서 미뤄진 거였어요. 결혼이 미루어질 때도 둘째 딸은 좀 불편해하기는 했었죠. 이미 30 중후반이 되었던 나이라서 가능한 빨리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계속해서 미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준비해서 1년 뒤에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둘째 딸이 큰애가 먼저 유산을 받은 걸 알게 되어버렸죠. 둘째 딸이 그렇게 울면서 화를 내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둘째는 어떻게 언니 먼저 유산을 줄 수 있냐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건 다 뭐냐고 화를 내었죠. 아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둘째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 사원이었고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금도 상당히 넉넉했거든요. 제가 딱히 돈을 대주지 않아도 될 정도라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결혼할 남자도 사업가라서 제법 돈을 잘 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엄마는 항상 그렇지. 언니는 첫째라서 동생은 막내라서 소중하고 나는 항상 찬밥이잖아. 둘째 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정말 그러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자기 일 알아서 잘하는 딸이었고 셋 중에서 제일 잘난 애였어요. 큰딸은 믿음직하지만 사이가 시원찮았고 큰딸 본인도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버는 애는 아니었죠. 막내는 어려서 그저 보듬어 줘야 하는 어린애였고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가나 그렇게나 믿거라던 둘째가 그런 식으로 화를 내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치니까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보다 못한 큰딸이 둘째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미리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건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였고 어차피 나중에 엄마 유산에서 자기는 빠지기로 했다. 몫을 봐준 거지 빼앗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한 거죠. 둘째 딸은 처음에는 제 언니 말마저 믿지 않다가 계속해서 저와 큰애가 설득하니 그제서야 알겠노라고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마땅한 기색은 아니었죠. 사실 그때 먼저 자식들한테 돈을 다 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단 제 손에 남겨줬던 돈 중 3분의 1은 큰딸한테 준 상황이라 만약 둘째한테 나머지 중에 3분의 1을 주면 막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그래서 일단 둘째한테 미안하지만 나머지 재산은 제가 가지고 있기로 결정했어요. 둘째는 사위도 돈을 잘 벌었고 본인도 잘 보니까 절대 쪼들릴 일이 없을 거였거든요. 결혼은 나름대로 성대하게 치렀어요. 호텔 웨딩홀에서 열었고 그 돈을 제가 많이 대주었죠. 생화 장식이 정말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웨딩홀이랑 이것저것 해준다고 하니 둘째 딸이 꽤나 기뻐했어요. 그래도 그 애가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예식에 드는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둘째네 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둘째 본인이 꽤 잘 버는 축이긴 했는데 모은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뭐 사위야 사업가니까요. 사업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했잖아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둘째 딸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씀씀이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요. 사업가인 사위는 굉장히 호방한 타입의 남자였어요. 왜 술도 잘 마시고 유쾌하고 호쾌한 타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업가는 그래야 사업을 잘할 것 같았고 사위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사위는 저희 집에 올 때 선물 같은 것도 조금도 돈을 아끼지 않고 써서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들고 왔고 둘째한테도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하는 남자였죠. 딸엄마 된 입장에서 그보다 더 뭘 바라겠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사윗감이었던 거죠. 둘째는 예민하고 섬세한 타입의 아이였는데 그렇게 호방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 둘째 언니까지 결혼하는 걸 보고 나서 막내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제 언니들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유학을 갈 정도로 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는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니까 결혼 자금을 미리 달라고 지금 당장 아니면 유학 평생 못 할 거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솔직히 기가 막혔죠. 아니 제 둘째 언니도 사실 할아버지 성화에 가로막혀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던 유학을 포기해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본 애가 갑자기 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겠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저한테 굉장히 약점이나 다름없는 아이였거든요. 제일 어린 딸이었고 아들을 기대하던 할아버지가 딸로 태어난 막내한테 정말 좀 심하게 대해 막내는 결국 울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몇 날 며칠을 호소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약속에 약속을 받았죠. 둘째 딸한테까지 돈을 줘버리면 저는 정말로 한 푼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막내딸은 결국 그 약속을 하고서 얼른 돈을 받아서 유학을 가버렸죠. 뭐 다 좋아요. 큰딸은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고 막내는 유학을 떠나버렸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독립해서 가정 이루고 살고 있고 그나마 제일 가까이에서 그나마 나은 사정으로 살고 있는 게 둘째 딸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이전부터 무릎이 많이 아팠다는 거였어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거의 다 동감하시겠지만 사실 무릎 아픈 건 거의 대부분이 겪는 일이잖아요. 저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쪽 무릎이 아예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일어나고 앉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야 왔냐고.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죠. 인공관절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릎뼈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니 당연하긴 한데 와 정말 이 수술 첫날 고통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큰딸이 와서 병원에서 제 간호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큰딸은 생계 때문에 본인도 나가 일을 해야 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집으로 퇴원해야 하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였죠. 큰딸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둘째네 가 있으면 안 되냐고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그때 둘째하고 사위도 함께 저희 집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놀라서 이 무슨 소리냐고 큰딸을 타박했지만 사위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시죠, 장모님. 제가 진짜 잘 모시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가 너무 면목이 없지. 내가 지금 집안일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잘 모셔야죠. 사위는 걱정 말라는 듯이 웃으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둘째 딸은 도리어 좀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딱히 반대는 하지 않았죠. 저는 정말로 면목이 없었어요. 사실 큰딸과 막내한테 모두 유산을 나눠주고 둘째한테만 아직 안 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둘째한테 돈을 주면 정말 저한테 남는 게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하기도 망설여졌어요. 둘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서 이마를 문지르더군요. 사실 엄마 병원비도 이의가 냈어요. 엄마 돈 많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걸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어떻게 장모님 병원비를 직접 내시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고마워요, 제부. 엄마, 둘째 내서 잠깐 신세 좀 져요. 엄마 뭐 다리만 다 나으면 되잖아. 아니요. 그냥 저희 집에서 쭉 계셔야죠. 어떻게 이제 서울에 혼자 남으신 장모님을 따로 계속 사시게 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사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큰딸은 마음은 있어도 사정이 어려워서 올 수가 없었고 막내는 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고 외부로 나간 상황에서 저는 너무 외롭고 막막하기는 했거든요. 게다가 다리 수술까지 하고 나니 아예 거동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한 상황이었죠. 사위는 사업차 약속이 있다면서 먼저 나갔고 큰딸은 이제 집에 내려가 봐야 한다면서 기차표 시간이 되어서 떠났어요. 둘째 딸하고 저만 남은 상황에서 둘째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더군요. 엄마, 그 유산 말이야. 혹시 나한테 지금 먼저 주면 안 될까? 전처럼 격양된 말투는 아니고 차분한 말투였어요. 제가 왜냐고 묻자 둘째가 그러더군요. 사실 저희 사업이 좀 어려워서 엄마 모시자고 호방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 지금. 유산 주시면 우리가 엄마 정말 잘 모실게요. 어쩐지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더라. 많이 힘들었던 거구나. 솔직히 둘째 딸이 좀 안쓰럽기는 했어요. 세 딸 중에 제일 철도 들었고 말수도 적은 애였죠. 반면 이악스럽고 영악한 구석도 있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아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인걸요. 사업이라는 게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다가 저는 남자답게 시원시원한 성격의 사위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어렵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 뭐 어차피 네가 받을 거 네 명의로 돌려주마. 저는 한숨을 쉬고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와 사위가 저렇게 저를 모신다고 하는데 심지어 사정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먼저 말해주었는데 어떻게 제가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원래부터 제 돈도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이었는데 말이죠. 원래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큰애와 막내에게 모두 돈을 준 상황에서 둘째한테 안 줬다가 혹시라도 걸리는 날에는 정말 인연이 끊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둘째는 무척 기뻐했어요. 시댁은 상당히 유복한 편이어서 둘째 앞으로는 그래도 서울 안에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조금이 돌아가게 되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젊은 부부가 벌어서 모으기에는 큰 금액인 건 확실했죠. 저는 정말 제 앞으로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만 제외하고 전부 둘째 딸한테로 명의를 돌려준 뒤 둘째네로 이사를 했어요. 둘째는 아직 아이도 없었고 해서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화장실이 달려있는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정말로 고마웠어요. 엄마 다리 아프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에다 잔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둘째는 화장실이 가까워야 하지 않겠냐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는 참 좋았죠. 사위나 둘째나 저를 정말 가족으로 엄마이자 장모로 성심성의껏 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면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미처 보름이 걸리지 않더군요. 둘째도 사위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제가 좀 자다가 애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때도 꽤 이른 시간이었죠. 아무것도 안 먹고 마른 입에 출근하려고 나가길래 제가 말을 붙였어요. 아유, 얘, 너 그래도 아침밥은 차려서 먹고 나가야지. 김서방도 좀 먹고. 무슨 소리야, 엄마. 요새 아침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가 차려, 그걸. 둘 다 같이 출근하니까 둘이 번갈아 차리면 되잖아. 그냥 전날 저녁 때 밥 해놓고 아침에 김하고 김치라도 꺼내서 먹고 가면 되는걸. 물론 늙은이의 참견이 못마땅했으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 노인네가 입대는 걸 싫어하죠.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둘째 딸이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집에서 밥만 하는 여자가 있으면 해도 되겠지. 난 아니잖아. 그리고 방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은 사위가 피식 웃더군요. 뭐 귀찮긴 하지. 집에 있으면 소뚜껑 운전만 하니까 주부들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죠. 저는 평생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식구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이라 둘이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지 뭔지 유달리 날카로운 반응에 저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곧 사과의 말도 없이 둘 다 쌩하게 나가버리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밤에 이상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기는 했어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작은 소리로 말싸움하는 소리 같기도 했죠. 혹시 둘이 싸운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더군요. 특히 사위가 심했어요. 둘째 딸은 사실 학창시절에도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울 때가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죠. 고3 때는 아주 눈 뜨고 못 볼 지경으로 신경질을 부려댔었는데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드러워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정말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알던 그 호쾌하고 남자다운 사위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며칠 뒤 저녁 때는 사위가 좀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또 뭐가 거슬렸는지 전기밥솥을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그러더니 거실에 앉아있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혼잣말을 했죠. 집에 사람이 있는데 밥 한 톨 반찬 하나가 없네. 저는 움찔해서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에 딸이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딸한테 인사를 했지만 그 애도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제 돈은 전부 다 딸애한테 돌려주고서 이 집에 의지하러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위와 딸애가 같이 얼굴을 바꾸다니 말이에요. 아니 둘째 딸이야 원래 그렇다 치지만 사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설마 그 남자답고 유쾌했던 사람이 겨우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나자 사위는 점점 더 태도가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와서 거실에서 앉아있는 걸 보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고 지나가거나 못마땅해 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했거든요. 딸하고는 둘이서 꽤나 알콩달콩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보이기만 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한테 건방진 태도로 이런 소리까지 했죠. 장모님, 집에만 계시면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수술한 곳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걸으실 수는 있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뭐해요? 밥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텐데. 사위는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약하자면 집에만 자빠져 있지 말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하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나 잘 모시겠다고 말하더니만 이렇게까지 얼굴을 바꿀 수 있다뇨.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심지어 사위는 장모님 집에서 너무 따뜻하게 계셔도 안 좋다면서 난방도 가능하면 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침대는 저희들 거 쓰던 걸 줘놓고서 농담처럼 나중에 새 침대를 사놓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도 말했어요. 말끝마다 뭐든지 저희 뭐 좀 사주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저거 쓰지 마세요. 이거 좀 하시는 거 어때요? 하면서 죄다 저한테 뭘 해라 마라 요구하는 것 뿐이었죠. 사위가 장모한테 그러는 게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저를 모시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게 좀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둘째 딸하고 사위 둘이서 저를 멸시하듯이 보면서 쑥덕거리는 꼴을 보니 아무래도 애초부터 노리고 한 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이 확신이 된 건 큰딸이 둘째 딸네로 왔을 때였어요. 큰딸은 제가 걱정되고 만나고 싶다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둘째 딸한테 전화를 넣고 집으로 왔죠. 둘째 딸은 계속해서 방문을 거절하다가 큰딸이 그러면 네가 없을 때라도 가서 엄마 얼굴만 보고 오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큰딸은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감을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작은 딸은 지언니 얼굴도 보기 싫은지 자기는 회사에서 오늘 늦게 온다면서 야근을 예고하고 출근했죠. 그날은 사위도 출장 나간다면서 나가버린 날이라 큰딸은 마음 편하게 둘째네로 와서 싸들고 온 음식을 내려놨어요. 저 좋아하는 진미채하고 고추장물, 강된장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많이도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직 젊은 애지만 음식 솜씨가 참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해주거든요. 큰딸은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지 뭘. 그럼 뭐 지금 무릎이 아파서 그렇지 뭐 별거 있겠니? 저는 지금 제가 불편하다고 둘째 이야기를 전부 큰딸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큰딸하고 둘째 딸이 사이는 무척 좋았거든요. 성향이 아주 달랐지만 그래서 더 서로 의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자매 사이를 괜히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갈라놓을 필요는 없었지요. 혹시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큰딸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진 몰라도요. 그런데 큰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뭐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요즘 엄마 혹시 제부한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김서방한테? 저는 괜히 찔끔했어요. 사이가 요즘 좀 이상한 걸 큰딸이 이미 알고 있나 했었죠. 하지만 큰딸은 어깨를 으쓱 하더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꺼냈어요. 별건 아니고 왜 우리 남편 공장에서 제분의 가방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거 일하고 비용 상의하려고 공장 경례 아가씨가 자주 제부랑 통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남편 말로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무슨 분위기? 왜 그런 거 있잖아. 큰딸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회사원이었다가 회사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든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찾아 들어간 곳이 공장이었죠.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 공장에서 인정받아서 조금 월급이나마 안정적으로 받아들고 있었고 공장 사장 바로 밑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 그래도 의지하는 큰 사위였죠. 그런데 지금 작은 딸네 사위는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주로 유통업을 했는데 요즘은 쇼핑몰도 열어서 가방을 판다고 했어요. 초기라서 지금 자본을 들이붓고 있는 상황인지라 수익은 안 나고 있다는데 그 물건을 큰 사위네 공장에서 맡아서 제작하고 있었죠. 둘째 부부가 결혼 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공장이었어요. 둘째 딸과 둘째 사위가 처음 소개받게 된 것도 그 인연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큰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라면 분명히 바람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제가 보아온 걸로는 사위하고 둘째 딸이 분명히 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둘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대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속삭거리고 제가 밖에 있으면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바람이라니 좀 이상한 일이었죠. 아닐걸. 김서방하고 둘째 정말로 사이 좋단다. 그래? 그럼 우리 남편이 잘못 본 건가? 하여간 남자들 촉이 똥촉일 때도 많기는 해서 혹시 이 인간 본인이 그 경례 아가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큰딸은 괜한 큰 사이를 잡으면서 입을 삐죽거렸어요. 저는 웃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타박했지만 속으로 의심이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둘째 사위가 정말로 그 아가씨랑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더라도 밖에서 가볍게 바람 비슷한 걸 피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이란 열 여자마다 아는 인간이 없는 법이니까요. 사실 사위가 저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구는데 심지어 바람 핀다는 의심까지 드니까 굉장히 못마땅해지더라고요. 둘째네 집에 오기 전만 해도 그렇게나 사위를 예뻐했던 게 제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 사위가 정말 너무 건방지게 굴었거든요. 마치 제가 무슨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집에만 가만히 있다고 얼마나 막말을 해대던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처럼 굴었어요. 역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둘째 딸 명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일단 모시겠다고 한 게 맞았던 거였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저를 속여넘긴 둘째 딸도 괘씸하긴 매한가지였지만 솔직히 일단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잖아요. 둘째 딸은 그래도 제 딸이고 재산도 어쨌든 제 몫이었으니 그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어차피 이전이나 비슷하게 시큰둥한 태도였고 딱히 구박이라든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게다가 둘째 딸을 속이면서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미워졌죠. 일단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사위와 둘째 딸은 세탁을 주말까지 미뤄놓았다가 주말에 코인 세탁방에 가서 해오곤 했는데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사위가 세탁 담당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쌓여있는 세탁물을 제가 정말 빨래라도 해놓으려고 살펴보다 보니 사위의 셔츠 깃에 여자 화장품 자국이 있더군요. 얼굴을 비벼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파운데이션 자국이 심지어 목덜미끼 쪽에 있다니 의심이 더욱 깊어지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둘째 딸하고 사위한테 빨래와 청소를 제가 도맡아서 하겠다고 전했어요. 두 사람이야 당연히 기뻐했죠. 아직도 제 다리가 불편한 건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저는 둘째 딸한테도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사위가 노골적으로 이제 장모님이 좀 정신을 차리셨네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올랐어요. 내가 너 가만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던 거죠. 다음 날부터는 아예 사위의 빨랫감을 마음대로 훑어볼 수 있었어요. 셔츠와 바지, 재킷까지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바지 주머니에 카드 영수증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대낮에 모텔에 갔던 영수증이었어요. 시간과 매장명이 찍혀 나오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도 그렇게 눈앞에 사위의 바람 증거물이 나오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대요. 가뜩이나 둘째 딸이 결혼도 늦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위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임신 때문에 시험관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카드 영수증은 그거 하나가 아니었어요. 꽃집이나 명품샵에서 넣은 영수증들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머무는 내내 둘째 딸은 선물이나 꽃을 들고 온 적이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딸인지라 퇴근하면 항상 제가 나가봤고 그래서 들고 들어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뭐 한 번이라면 제가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모텔과 이런저런 영수증이 합쳐지니 이건 너무 명확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야 정착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딸의 앞에 내놓아도 되는 것일까? 괜히 잘 살 수 있는 딸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 나이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한두 번 바람피는 정도야 아내들이 눈 감아주면 그만이었잖아요. 뭐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젊은 시절에 다른 여자 잠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심각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저 하나 속 끓이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었죠.
그 덕분에 저는 예쁜 딸 셋 낳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였고요. 사실 둘째 딸을 위해서도 그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사위한테도 잘 말해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알아챘고 지금 그쪽 아가씨 직장에서도 눈치챌 정도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위도 뭐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 알아듣지 않을까 싶다가 하지만 그동안 사위가 저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하니 생각이 싹 바뀌더군요. 아니, 저한테 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처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장모인데 얼마나 자기 아내인 저희 둘째를 우습게 보면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죠. 결국 저는 둘째 딸에게 말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여전히 딸은 사위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고 저한테는 시큰둥했지만요. 사위는 저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항상 타박하는 소리를 했고 저는 그냥 일단 놔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며칠을 지냈죠.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방에 가져다 둔 뒤 어느 날 퇴근을 일찍 한 딸을 불러다가 방 안으로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서 좀 귀찮은 표정을 하던 딸은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의아한 얼굴로 앞에 앉았어요. 저는 모아두었던 영수증이며 옷가지를 꺼내서 말없이 딸 앞에 놓아두었죠. 딸은 눈을 찌푸렸어요. 아니 엄마, 빨래 청소하신다더니 이런 건 왜 여기다 모아두고... 대체 이게 다 뭐예요? 2주 정도 걸려서 모은 것인데 겨우 보름 남짓한 기간인데도 여러 가지로 많이도 사위가 흘리고 다녔더군요. 여자 화장품이 묻은 옷이며 영수증 여러 장, 심지어 재킷 주머니 속에 누군가의 립스틱 자국이 담은 휴지도 들어있었어요. 만지기도 끔찍했지만 그래도 딸에게 보여주어야 해서 모아두었던 거였죠. 김서방 옷에서 나온 거다. 빨랫감 살펴보면서 분류하다 보니 많이도 나왔더구나. 둘째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옷가지와 영수증 휴지를 살펴봤어요. 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옛날 사람인 저도 남편의 바람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지금 젊은 사람인 딸이 얼마나 분노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다? 증거들은 훑어보기만 해도 아예 부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했죠. 딸은 받은 적 없는 꽃과 선물 영수증, 게다가 모텔 영수증까지 있었으니까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딸은 쓸리없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이 묻은 휴지까지. 딸은 가만히 그 증거들을 내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놀라서 딸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쓸어주었죠. 둘째 딸은 한동안 소리 없이 울다가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약간 낌새가 있긴 했어요. 나한테 너무 입안이 혀처럼 굴면서 반대로 갑자기 전화 나가서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둘째 딸은 펑펑 울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겉으로는 딸한테 무척 잘해주었지만 요즘 이상한 낌새가 조금씩 보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심지어 장모까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설마 사위가 바람을 버젓이 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딸은 사위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소리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딸은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사위는 일찍 들어와서 딸이 없을 때 저한테 심한 소리를 자주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딸도 사위하고 공모해서 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내다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둘째 딸 손을 잡고서 애를 진정시키고 사위의 바람 증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자 그랬죠. 딸은 알겠다고 했고요. 둘째 딸하고 저는 그러고서 며칠 동안 사위가 하는 행동 패턴을 살펴봤어요. 사실 요새는 핸드폰으로 모든 연락을 하니까 핸드폰만 손에 넣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희한할 정도로 정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들고 가서 도저히 틈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증거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등장했죠. 바로 큰딸 사위네 공장, 그 경리 아가씨였어요. 어느 날은 큰 사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큰 사위는 집까지 찾아와서 저하고 얼굴을 마주했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장의 경리 아가씨 이야기 아시죠? 알고 있네. 왜 그러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큰 사위는 말하기 무척 꺼려지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이왕 꺼낸 말 어쩔 수 없다는 눈치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게요. 저희 경리 아가씨가 며칠 전에 술 마시고서 난리를 쳐놔서 회식하면서 다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사귀는 남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울었어요. 술이 완전히 꼬라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막 그 남자하고 뽀뽀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심지어 그걸 무슨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김서방이라는 거지. 큰 사위는 머뭇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큰 사위는 경리 아가씨가 보여주었다는 그 SNS라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큰 사위가 차근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기 인터넷 일기장 같은 건데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라 모두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경리 아가씨는 대담하게도 자기 얼굴과 둘째 사위 얼굴이 모두 나온 사진을 다 올려놓은 거였어요. 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불륜하는 상간녀나 상간남이나 어차피 그 수준 비슷비슷한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심지어 그 계정에 사진이 올라온 날짜가 딸과 결혼하기 전부터더군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들어온 둘째 딸을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이상한 점이 꽤 있더군요.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남편이 계속 자기한테 엄마한테 유산을 받아오라고 왜 호구처럼 구냐고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계속 저한테 요구해서 유산을 자기 앞으로 가져간 거였죠. 남편은 둘째 딸한테 정말 다정하게 잘해주었다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다른 여자와 오래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온 거였어요. 둘째 딸은 이제 알았다는 듯한 얼굴로 허망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산 가져오게 해서 그걸 살살 꼬셔서 자기하고 공동명의로 하든 명의를 돌리든 하게 하고 이혼할 거였나 봐.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였나 봐요. 결국 둘째 딸은 그 계정의 증거를 전부 모으고 그간 제가 모아왔던 증거들도 다 가지고 사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그 이후 일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위는 갑자기 장모인 제가 이 일을 모두 꾸몄다면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먹힐 일인가요? 이미 그쪽 상간녀 공개 계정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위는 궁지에 몰려 제정신이 아닌지 절대 이혼 못한다면서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죠. 공개 계정을 보여줬는데도 그건 전에 사귀던 여자가 앙심을 품고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큰 사위를 비난해댔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자기와 딸을 이혼시키려 한다면서요. 슬슬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사위는 딸의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결국 저는 큰 사위의 도움을 얻어서 그 경리 아가씨까지 만났어요. 그 경리 아가씨도 이제 둘째 사위를 못 믿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를 즐기는 데만 이용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 덕분에 일은 훨씬 쉬워졌어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서 난리가 났지만 경리 아가씨가 모든 증거를 다 대준 덕분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 자체가 꽤 오래 걸리는데 그 덕분에 거의 6개월 좀 넘는 기간에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었고요. 진짜 가지가지 않은 짓이 없더군요. 모텔은 밥 먹듯이 가고 외근 출장이라고 했던 것도 전부 바람 피우기 위한 핑계였고 신혼여행 때마저도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발견되었죠. 경리 아가씨도 마음고생이 심했더라고요. 설마 자기를 버리고 결혼할까 했는데 결혼했고 그 와중에도 남자를 좋아해서 떠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혼할 마음까지 안 보이니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저희한테 그 증거들을 다 준 거였죠. 그 때문에 그 아가씨한테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대신 둘째 사위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결과는 당연히 둘째 딸이 승리했고요. 가뜩이나 사업이 휘청거리던 둘째 사위는 소송비와 위자료까지 털리면서 정말로 힘들어졌다는 소식은 나중에 들었어요.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면서 일을 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기도 힘든 늙은 몸으로 둘째 사위를 그렇게 엿먹일 수 있어서 정말로 속 시원하긴 했어요.
물론 딸이 이혼하게 되었던 것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레기 같은 남자와 더 살다가 가진 재산까지 다 털리고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둘째 딸도 밉지 않느냐고 누군가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정말 사위한테 속았던 것뿐이라.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제 자식인지라 뭐 특별히 밉지도 않았었죠. 그저 이혼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다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당시 너무 충격이었던 건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가 남자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가슴 아플 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어요. 현재까지도 저는 둘째 딸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당시 사위하고 시원하게 갈라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여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별다른 일 없이 무탈하게 살고 가능하면 저희 둘째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네요.